세인트 조셉 병원 응급실의 감시 카메라 녹화 영상은 한 여성이 누군가를 담요에 싸서 안고 급히 로비로 들어오는 순간을 포착했다. 영상에서 그녀는 주위를 불안하게 둘러보며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인다. 접수대에 있던 간호사는 나중에 그녀의 행동에 뭔가 연기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고 말했으며 마치 모든 말을 미리 연습한 것 같았다고 했다. 여성의 이름은 클로이 벤슨이다. 그녀는 의료진에게 즉시 사고가 발생했다고 알린다. 릴리가 잠을 자다가 다쳤다는 것이다. 클로이는 상황의 심각성을 즉시 깨달았고 곧바로 병원으로 왔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초기 검진은 의사들에게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표면적인 타박상은 설명된 상황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상세한 검사를 진행하자 분명히 이날 밤보다 훨씬 전에 생긴 흔적들이 발견된다. 더 깊은 조사는 클로이의 설명과 전혀 맞지 않는 심각한 내부 손상을 보여준다. 의료진은 표준 프로토콜에 따라 행동한다. 클로이는 복도에 남아 자신이 얼마나 빠르고 올바르게 행동했는지 계속 강조하며 릴리의 상태와 그녀의 어머니 반응이 걱정된다고 반복한다. 새벽이 되자 의사들은 소생 절차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공식 보고서에는 비장 파열과 심각한 내부 출혈의 결과가 원인으로 명시되어 있다. 의학적 사실은 클로이의 말과 명백히 모순된다. 이 순간부터 사건은 공식적으로 단순한 사고로 간주되기를 멈추고 경찰에 넘겨져 그날 밤의 사건을 분단위로 철저히 재구성하기 시작한다. 수사관들이 클로이 벤슨이 누구이며 사라와 릴리와 어떤 관계였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을 때 한 가지가 즉시 분명해졌다. 첫눈에 이 이야기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다. 경찰 기록도 없고 이웃들의 불만도 없고 사회복지기관의 우려스러운 보고도 없었다. 클로이는 렉싱턴의 아늑한 교회에서 조용한 삶을 살았으며 이웃들에게 정기적으로 미소를 짓고 필요할 때 도와주었으며 자신을 필요한 사람으로 만드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의 비극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아무도 그녀가 실제로 누구인지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라와 클로이는 학창 시절부터 친구였다. 그들의 어린 시절은 이웃한 거리에서 보냈고 주변 모두가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운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졸업 후 친구들의 길은 조금 갈라졌다. 사라는 간호사가 되어 지역 병원 세인트 조셉에 취직했고 클로이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임시직과 수당으로 생활했다. 그러나 사라의 삶의 어려움이 그들을 다시 하나로 모았다. 힘든 이혼 후 사라는 어려운 재정 상황에 처했고 청구서를 지불하고 릴리를 부양하기 위해 야간 근무를 하고 이중 교대를 해야 했다. 바로 그때 클로이가 다시 나타나 도움을 제안했다. 처음에 이것은 사라에게 진정한 구원처럼 보였다. 클로이는 사라가 야간 근무를 갈 때 릴리를 데려가고 먹이고 자으며 사라에게 더 이상 없는 가족을 완전히 대신했다. 점차 사라는 클로이가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생각에 점점 더 익숙해졌다. 동료들은 사라가 종종 지치고 걱정스러워 보였으며 그녀를 진정시키는 유일한 것은 거의 매시간 휴대전화로 오는 클로이의 메시지였다고 회상했다. 사라는 그녀를 의심한 적이 없었고 상황이 의심스러워 보여도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 클로이의 모든 설명은 절대적인 진실로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사라는 릴리가 클로이와 단둘이 있을 때 발생하기 시작한 이상한 우연들을 즉시 알아차리지 못했다. 릴리의 작은 사고나 몸이 좋지 않은 것은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되었다. 멍이 생겼을 때 클로이는 릴리가 그냥 놀이터에서 넘어졌거나 놀이 중에 우연히 부딪혔다고 차분히 설명했다. 사라는 믿었고 클로이는 마치 그녀의 신뢰를 강화하듯 매번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으며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확신시켰다. 나중에 경찰이 친구들 사이에 서신을 조사했을 때 사라가 실제로 클로이를 유일한 가까운 사람으로 인식하며 그녀 없이는 그냥 할 수 없다고 여러 번 반복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클로이는 항상 변함없는 보살핌으로 대답하며 그녀의 완전한 감정적 의존을 더욱 강화했다. 비극의 순간에 분명해진 것은 클로이가 릴리 곁에 항상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으며 이상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랬다는 것이다.
사라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신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겼다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이제 경찰은 클로이가 그 신뢰를 정확히 어떻게 이용했는지 알아내야 했다. 수사관들이 릴리의 의료 기록을 자세히 조사했을 때 12월 28일의 사건이 지난 5주 동안의 첫 번째 우려스러운 에피소드가 아니었다는 것이 빠르게 분명해졌다. 처음에는 아무도 이러한 사례들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는데 각각이 개별적으로 완전히 평범한 사건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비극 후에 경찰은 패턴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 특이한 사례는 주요 사건의 약 한 달 전인 11월 25일에 기록되었다. 그날 밤 사라가 직장에 있었을 때 클로이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차분하고 자신 있게 릴리가 놀이터에서 그네에서 떨어져 조금 다쳤다고 알렸다. 손상이 사소해 보였지만 클로이 자신이 릴리를 의사에게 보이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강한 영향 아래 있던 사라는 동의했고 다음 날 릴리를 병원에 데려갔다. 타박상을 검사한 의사는 부상이 표면적이며 심각한 문제가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의료 기록에 표준 기록을 했다. 연조직의 경미한 타박상. 클로이는 확신에 차 있고 차분했으며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의료진에게 상황의 일반적인 성격을 확신시켰다. 의사들은 특히 불안한 부모들의 그러한 방문이 흔한 현상이었기 때문에 의심을 품지 않았다. 이 주 후인 12월 9일, 더 심각한 성격의 새로운 사건이 발생했다. 사라가 다시 병원에서 당직을 서고 있었을 때 클로이가 긴급히 릴리가 아프다고 알렸다. 심한 구토, 중독 의심. 이번에는 사라 자신이 그녀의 상태를 걱정하여 클로이에게 긴급히 릴리를 병원에 데려오라고 요청했다. 의사들은 즉시 검사를 실시했지만 심각한 중독의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 몇 시간의 관찰 후 릴리의 상태는 정상화되었다. 의료진은 이것이 식품 알레르기나 가벼운 소화장애와 유사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의료 기록에 간단한 메모가 나타났다. 가능한 식중독. 이번에도 클로이는 극도로 자신 있고 설득력 있고 논리적이었다. 일과 피로로 끊임없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사라는 친구의 빠른 반응과 도움에 감사했다. 수사를 괴롭힌 주요 질문은 왜 의사들이 이러한 사건들을 더 일찍 연결하지 않았는가였다. 모든 것이 간단했다. 각 사례는 다른 교대조에서 일하는 다른 의료팀에 의해 검토되었다. 중앙 집중식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서 의사들 중 누구도 전체 그림을 보지 못했다. 각 상황은 전형적으로 보였고 추가 질문을 유발하지 않았다. 바로 이러한 단편화 때문에 그림이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다. 그러나 비극 후 모든 의료 문서를 비교한 수사관들은 지난 5주 동안 방문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알았다. 게다가 병원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 항상 사라의 주도가 아니었다. 바로 클로이가 종종 이것을 주장하며 릴리의 건강에 대한 증가된 보살핌과 우려를 보여주었다. 의사들은 이 주장을 다른 사람의 자녀를 책임지는 성인의 정상적인 불안의 표현으로 받아들였고 의심할 이유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모든 사건의 주요 통합 요인에 주목했다. 각 에피소드는 사라가 없을 때, 릴리 곁에 가족의 가까운 친구만 남아있을 때 발생했다. 직장에 있던 사라는 클로이의 말을 완전히 신뢰했고 불필요한 질문을 한 적이 없었으며 그녀의 설명을 유일하게 옳은 것으로 받아들였다. 따라서 처음에 평범한 일상적 사건의 연쇄처럼 보였던 것이 특정 사람을 가리키는 명백한 패턴이 되었다. 수사관들은 의료 도움을 요청한 모든 경우에 상황을 통제한 유일한 성인이 클로이 벤슨이었다고 기록했다. 이제 경찰은 첫 번째 매듭을 얻었다. 모든 길이 클로이로 이어졌다. 12월 30일 이른 아침, 수사관들은 예비 법의학 검시 보고서를 받았다. 비극 이틀 후, 경찰은 마침내 구체적인 수사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명확한 의학적 결론을 얻었다. 검시는 단영안의 경험을 가진 선임 법의학자 데이비드 클라크 박사가 수행했다. 그의 보고서에서 그가 첫 번째로 지적한 것은 릴리의 내부 장기 손상의 성격이 클로이가 설명한 낮은 높이에서의 낙상 버전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박사는 그러한 부상은 일반적으로 심각한 직접적인 충격으로 발생하며 높은 확률로 다른 사람이 가한 타격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전문가는 약 2주에서 3주 된 여러 갈비뼈에 치유 중인 골절을 발견했다. 이 부상은 이전에 살아도 의료진도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전문가는 이러한 유형의 골절이 우연히 발생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며 거의 항상 거친 취급이나 직접적인 압력의 결과로 발생한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사라는 외부 징후가 전혀 없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상의 존재조차 의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치명적인 것은 복부 외상, 즉 비장 파열이었다. 법의학자는 원인이 일상적인 낙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강하고 명확한 타격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의학적 데이터가 이 타격이 고의적이었는지 아니면 심각한 부주의의 결과였는지 명확히 말할 수 없다고 특별히 강조했다. 같은 날 정오쯤 수사팀은 지역검사와 함께 사건의 분류를 사고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건강에 대한 심각한 피해 사실에 대한 형사수사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때 수사는 의도적으로 어떤 버전도 배제하지 않았다. 태만도, 고의적 행동도. 수사관들은 이미 전화 데이터 조사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 클로이의 장치에서 인터넷 검색을 신속하게 확인했다. 병원에 도착하기 약 1시간 전에 그녀의 전화에서 검색했다. 비장 손상 증상, 내부 출혈 징후, 복부 외상 시 의사에게 얼마나 오래 가지 않을 수 있는가. 이 데이터는 클로이가 경찰에 진술한 것보다 더 일찍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이것이 범죄를 숨기려는 시도였는지 아니면 우연한 사건 후의 패닉 반응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또한 용의자의 집 근처 감시 카메라 녹화가 조사되었다. 자정 무렵 클로이가 집에서 여러 번 나왔고 한 번은 꾸러미나 수건과 비슷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다. 이 장면들은 낙상 후 즉시 병원에 갔다는 그녀의 초기 진술과 명백히 일치하지 않았다. 수사관들은 사라를 반복 면담을 위해 소환했다. 보고서를 알게 된 사라는 감정적으로 반응했고 클로이가 릴리에게 해를 끼칠 수 있었다는 것을 오랫동안 믿기를 거부했다. 그러나 형사들이 의학적 사실을 차분히 설명했을 때 사라는 점차 상황의 모든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고 자신의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이해했다. 사건 분류를 변경한 후 경찰은 이전 병원 방문을 다시 확인했다. 오래된 의료 에피소드가 전문가들이 발견한 부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그러나 각 방문마다 클로이는 너무나 설득력 있고 차분해서 의료진은 의심을 품지 않았다. 이제 모든 세부 사항, 즉 서신, 전화 대화 및 용의자의 행동이 새로운 의미를 얻었다. 수사는 사건의 전체 그림을 얻고 각 에피소드의 정확한 상황을 확립하기 위해 추가 검사 결과를 기다렸다. 12월 30일의 전문가 보고서는 수사관들이 공식적으로 추측해서 형사수사로 넘어갈 수 있게 했다. 이제 경찰의 주요 임무는 클로이의 진정한 동기와 의도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비극이 심각한 태만의 결과였는지 아니면 의식적이고 계획된 행동이었는지. 법의학 검시 결과를 받은 후 형사들은 가족에 가까운 환경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클로이는 여전히 수사의 주요 인물로 남아 있었지만 경찰은 대안 버전도 고려해야 했다. 그러한 경우 첫 번째 용의자는 일반적으로 전 배우자이다. 이 경우 그것은 마크 웰시였다. 사라와 마크의 이혼은 힘들었으며 재정과 양육권에 대한 갈등이 동반되었다. 법원이 지정한 양육비는 상당했고 마크는 정확히 지불했지만 이혼 후 사라의 어깨에 남은 담보대출과 대출과 관련된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바로 익숙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주택 비용을 지불해야 할 필요성이 사라로 하여금 추가 교대 근무를 하고 밤에 일하게 만들었다. 이 세부 사항은 수사관들에게 상당한 양육비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끊임없는 재정적, 감정적 긴장 상태에 있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재정 문제 외에도 전 배우자들 사이에는 개인적인 반감이 남아 있었으며 이는 종종 짧고 감정적인 대화로 나타났다. 수사관들은 마크의 서신과 전화 통화를 조사하여
사건 직전에 갈등의 징후를 찾으려 했다. 마지막 접촉은 비극 며칠 전에 있었고 형식적이었으며 위협이나 공격성을 포함하지 않았다. 추가로 형사들은 비극의 밤에 마크의 위치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했다.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마크는 시카고로 출장 중이었지만 수사관들은 이것을 재확인해야 했다. 그들은 회사 차량의 GPS 추적기 데이터, 회사 카드에 대한 기업 보고서 및 전화 청구서를 요청했다. GPS 데이터는 차량이 12월 26일 아침 루이비를 떠나 12월 29일 저녁까지 일리노이주 시카고 내에 있었음을 완전히 확인했다. 회사 카드 기록은 12월 27일 저녁 시카고 교회에서 차량에 주유한 것을 기록했다. 바로 클로이가 렉싱턴에서 릴리를 병원으로 데려온 그 순간이었다. 전화 데이터도 비극의 밤에 마크의 전화가 시카고 이동통신타워의 서비스 영역에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살에게도 클로이에게도 전화하지 않았고 사건과 관련된 지인과 연락하지 않았다. 수사는 추가로 마크의 서신과 소셜미디어 활동을 조사했지만 이 기간 동안 클로이와의 연결은 발견되지 않았다. 마크의 환경과 접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형사들은 예상치 못한 사실을 알아냈다. 여러 해 전에 그와 클로이는 알고 지냈으며 꽤 가까웠다. 그들은 함께 대학에 다녔고 한동안 그들 사이에 낭만적인 관계가 있었다. 이 정보는 여러 공통 지인들에 의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확인 결과 마크가 사라와 결혼한 후 클로이와의 접촉은 더 이상 없었다. 그들의 길은 완전히 갈라졌고 형사들은 최근 몇 년간 그들 사이의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의 간접적인 증거조차 찾지 못했다. 따라서 모든 이용 가능한 증거를 조사한 후 마크의 알리바이는 완전히 확인되었다. 그는 비극의 밤에 렉싱턴에 있을 물리적 가능성이 없었으며 따라서 발생한 일에 연루될 수 없었다. 형사들은 그를 용의자 목록에서 제외했다. 전 남편의 확인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었다. 이는 외부 참가자와의 버전이 완전히 떨어졌음을 확인했고 이제 수사 범위는 더욱 좁아졌다. 모든 수사 주의는 결정적인 순간에 실제로 릴리 곁에 있었던 유일한 사람, 즉 클로이 벤슨에 집중되었다. 이제 수사관들은 그녀의 행동에 진정한 동기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일어나는 일을 얼마나 오래 숨길 수 있었는지 알아내야 했다. 다른 모든 버전이 제외된 후 수사는 다시 운명의 밤에 릴리 곁에 있었던 유일한 사람, 즉 클로이 벤슨에 집중되었다. 신문에서 그녀는 차분하고 자신 있게 말했으며 조금의 긴장 징후도 없었다. 그녀의 버전은 매번 똑같이 들렸다. 릴리가 객실에서 자고 있었고 꿈에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 시 복부 외상을 입었다. 클로이는 처음에는 심각한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나중에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다고 주장했다. 첫눈에 그녀의 설명은 논리적으로 보였다. 클로이의 말은 일상적 논리와 모순되지 않았고 경찰은 아직 반대를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다. 의료 전문가들은 부상이 낙상으로 받았을 수 있다고 의심했지만 수색 영장을 받기에는 의학적 결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상황을 바꾼 것은 사라였다. 며칠 후 그녀는 경찰서에 와서 비극 10일 전인 12월 18일에 찍은 사진을 가져왔다. 사진에는 릴리의 팔에 큰 멍이 보였다. 사라는 그날 저녁 릴리가 클로이의 집에 있었고 바로 클로이가 멍의 원인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릴리가 거실의 커피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혔다고 말했다. 그때 그것은 일상적으로 들렸고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클로이는 항상 극도로 신뢰할 수 있고 주에 깊게 보였으며 사라는 그녀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사라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릴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커피 테이블은 둥그렇고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었다. 그것은 다른 테이블, 즉 클로이의 집에 있던 테이블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멍이 릴리가 클로이와 함께 있었을 때 나타났다면 사고적 낙상에 대한 버전은 확인이 필요했다. 형사들은 이 정보를 기록하고 신문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한다는 구실로 클로이의 집으로 갔다. 공식적으로 이것은 아직 수색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럴 법적 권리가 없었지만 소유자에 입회해 시각적 검사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었다. 클로이가 그들을 거실에 들여보냈을 때 수사관들의 관심을 즉시 끈 것은 사라가 잠깐 언급한 세부 사항이었다. 커피 테이블이 실제로 방 중앙에 서 있었다. 사각형이고 날카로운 금속 모서리가 있었다. 이 사실은 그녀의 이야기의 맥락을 완전히 뒤집었다. 처음으로 수사는 물질적 모순을 얻었다. 사진에 기록된 멍은 위치상 클로이의 집 테이블 모서리의 높이와 모양과 일치했으며 이는 릴리가 사라의 집에서 부딪혔다는 버전이 처음부터 거짓이었음을 의미했다. 사진, 사라의 증언 및 인테리어의 상세한 설명이 공식 보고서의 기초가 되었다. 경찰에게 이것은 클로이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첫 번째 직접적인 증거가 되었다. 절차에 따라 증언과 현실 사이의 문서로 확인된 불일치의 존재는 수사에 승인된 수색에 대한 법원에 청원을 제출할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 같은 날 영장은 페이앳 카운티 판사에 의해 서명되었다. 형사들은 클로이 벤슨의 집에 들어가 그녀의 집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에 대해 밝힐 수 있는 물건, 문서 및 기록을 압수할 권리를 얻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 완벽한 청결함 뒤에 클로이가 가장 강하게 숨기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제 수사는 추측에서 직접적인 증거로 넘어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앞으로는 클로이가 진실을 얼마나 깊이 숨겼는지 보여줄 수색이 있었다. 클로이의 집에 대한 공식 수색 영장을 받은 후 형사들은 여러 물건을 압수했으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용의자의 휴대전화였다. 경찰이 이미 의심스러운 검색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이버 부서의 전문가들은 그날 저녁에 전체 디지털 기록을 완전히 복원할 수 있었다. 분석에는 약 24시간이 걸렸고 그 후 발생한 일의 그림이 최종적으로 형성되었다. 첫 번째 신문에서 수사관들이 인터넷 검색을 처음 언급했을 때 클로이는 차분하고 자신 있게 행동했다. 그녀는 두려워하고 당황했기 때문에 릴리의 부상이 얼마나 심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찾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때 그녀의 설명은 매우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들렸고 경찰관들은 즉시 그녀의 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전화 데이터를 상세히 조사한 후 이 버전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12월 27일 저녁 클로이의 행동에 정확한 연대기를 복원했다. 첫 번째 검색은 23시 30분에 이루어졌고 구체적이고 우려스럽게 들렸다. 어린이의 내부 출혈 증상. 5분 후인 23시 35분에 또 다른 검색이 전송되었다. 타격 후 사람이 의식을 잃고 얼마나 오래 있을 수 있는가? 그러한 검색은 명백히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나타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다른 것, 즉 이러한 검색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였다. 다음 20분 동안 클로이는 주기적으로 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을 열고 뉴스 피드를 확인했는데 이는 충격 상태에 있는 사람의 행동과 일치하지 않았다. 그 후 1시간 이상 지속된 완전한 디지털 침묵 기간이 왔다. 이 모든 시간 동안 911 서비스에 대한 전화, 사라에게 보낸 메시지, 이웃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는 시도가 기록되지 않았다. 이동통신 타워의 데이터는 0시 05분까지 전화가 지속적으로 그녀의 집에 있었고 이 위치를 떠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첫 번째 검색 후 약 90분 후에야 클로이가 병원으로 출발하여 0시 15분에 도착했다. 이 전체 시간 척도는 당황과 패닉에 대한 그녀의 이전 설명과 명백히 모순되었다. 형사들은 훨씬 더 상세하고 정확한 질문을 하면서 반복 신문을 실시했다. 클로이는 다시 침착함을 유지하며 그 모든 시간 동안 릴리가 스스로 의식을 회복하기를 바랐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계속 확신시켰다. 그러나 이제 그녀의 말은 수사가 그녀의 의식적 무활동에 대한 명확한 기술적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덜 설득력 있게 들렸다. 경찰 심리학자들은 그녀의 행동을 분석하고 그것이 스트레스에 대한 전형적인 반응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일반적으로 중요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즉시 도움을 요청하거나 혼란스럽고 자발적인 행동을 한다. 그러나 클로이는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 반대로 그녀의 행동은 방법론적이고 계산적이고 냉정해 보였다. 그녀는 전화하지 않았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다른 출구를 찾으려 하지 않았다. 그냥 기다렸다. 바로 이 의식적 무활동이 기술적으로 기록되어 수사의 주요 농어가 되었다. 릴리를 구하려는 시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90분을 단순한 두려움이나 당황으로 정당화할 수 없었다. 이것은 다른 것, 더 깊고 불안한 것이었다. 따라서 전화 데이터의 반복 조사는 경찰의 의심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지연이 우연이나 당황이 아니었다고 믿을 명확한 근거를 제공했다. 클로이는 명백히 자신의 행동과 무활동의 결과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아마도 특정 결과를 기대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제 수사는 주요한 것, 즉 동기를 알아내야 할 필요성에 도달했다. 형사들은 클로이가 왜 이 90분을 기다렸는지, 그리고 마침내 릴리를 병원으로 데려가기로 결정하기 전에 정확히 무엇을 보기를 희망했는지 이해해야 했다. 1월 2일 아침, 형사들은 다시 클로이 벤슨의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 전에 실시된 이전 수색은 표면적이었고 경찰에게 초기 이해만을 제공했다. 그때 형사들은 클로이의 전화를 압수했으며 그것의 초기 검사는 의심스러운 인터넷 검색과 이상한 행동을 드러냈다. 그러나 장치의 더 깊은 기술적 분석에는 시간이 걸렸고 훨씬 더 많은 우려스러운 세부 사항을 드러냈다. 이 데이터와 릴리의 오래된 갈비뼈 골절을 지적한 법의학자의 결론과의 일치는 경찰이 확신하게 했다.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사려 깊고 순차적인 행동이었다. 확장된 영장을 받은 경찰은 이번에는 정확히 무엇을 찾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클로이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용의자가 자신의 조작과 관찰의 결과를 기록할 자신의 기록이나 일기를 보관할 수 있다고 의심했다. 집은 다시 그들을 모든 사소한 것이 계산되고 완벽해 보이는 무서운 질서로 맞이했다. 바로 그러한 이상적인 청결함이 경험 많은 형사들을 경계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외부의 광택 뒤에 종종 가장 어두운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천천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움직이며 그들은 각 방을 검사했다. 침실에서 한 경찰관이 서랍장의 위쪽 서랍에 관심을 가졌다. 그 안에 속옷은 부자연스럽게 빽빽하게 접혀 있었고 마치 의도적으로 바닥에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그렇게 놓인 것 같았다. 다림질한 시트 더미를 조심스럽게 제거한 형사는 표지에 작은 글씨로 엘의 의료 일지라는 글이 적힌 얇은 회색 공책을 발견했다. 처음 몇 초 동안 발견은 특이해 보이지 않았지만 몇 줄을 읽은 후 경찰 앞에 단순한 일기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안에는 의료 기록이나 외상 증상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저자는 마치 실험을 관찰하는 것처럼 각 사건에 대한 사라의 감정적 반응만을 기록했다. 릴리가 그네에서 부상을 입은 날인 11월 25일의 첫 번째 기록은 사라의 두려움과 패닉, 클로이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한 것, 그리고 깊은 감사의 감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부상 자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것은 보살피는 사람의 기록이 아니라 조작의 결과를 냉정하게 기록하는 냉정한 관찰자의 보고서였다. 12월 9일의 다음 기록은 만료된 우유로 의도적으로 유발된 식중독 에피소드를 설명했다. 일지의 저자는 다시 릴리의 상태에 대해 어떤 감정도 나타내지 않았으며 오직 그녀의 어머니의 반응에만 집중했다. 그리고 다시 이것은 같은 기간에 릴리가 받은 오래된 골절을 확인하는 의료 데이터와 완벽하게 일치했다. 공책의 각 페이지마다 경찰관들의 확신이 강화되었다. 그들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용의자의 잔인하고 사려 깊은 행동을 확인하는 문서를 발견했다. 클로이는 고통이 절대적인 감정적 통제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실험의 결과로 부상과 어머니의 반응을 설명했다. 이제 릴리가 어머니나 다른 성인들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은 이유가 분명해졌다.
아마도 소녀는 자신의 부상을 우연한 사건으로 인식했을 것이다. 클로이는 일어나는 일이 정상이라고 제안하거나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제안하며 그녀를 겁주었을 수 있다. 아이는 이 괴물 같은 실험에 무의식적이고 무력한 참가자였다. 공책은 신중하게 기록되고 사진을 찍어 사건에 첨부되었다. 이 발견은 수사 과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수사관들의 의심을 최종적으로 없앴다. 이제 그들은 비극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이해했다. 그들 앞에는 단순히 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의 고통과 절망을 자신의 개인적 권력으로 바꾼 조종자의 일기가 놓여 있었다. 수사는 클로이가 얼마나 깊고 멀리 그녀의 무서운 행동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마지막 비극이 발생하기 전에 얼마나 오랫동안 이 게임을 이끌었는지 알아내야 했다. 일지를 발견한 후 수사는 그것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낼 필요성에 직면했다. 이것은 명백히 일기도 감정적 고백도 아니었다. 기록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기록하는 사람이 체계적으로 작성한 보고서처럼 보였다. 공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 전문가들, 즉 필적 전문가와 법의학 심리학자가 참여했다. 먼저 일지가 필적 전문가의 책상에 올랐다. 그의 임무는 기록의 저자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전문가는 공책의 필체가 깔끔하고 명확하며 동요나 감정이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한 글쓰기 스타일은 자기 통제, 규율 및 모든 것을 자신의 완전한 통제해 유지해야 할 필요성에 기울어진 성격을 나타낸다. 며칠 후 전문가는 모든 기록이 클로이의 손으로 작성되었음을 확인했다. 그런 다음 자료는 더 깊은 과제, 즉 저자의 동기와 논리를 밝혀내는 법의학 심리학자에게 전달되었다. 기록을 연구한 후 전문가는 그것들이 명확한 패턴을 따랐다고 지적했다. 먼저 사건이 설명되고 그 다음 어머니의 감정적 반응, 즉 그녀의 두려움, 불안, 감사가 설명되었다. 그러나 어떤 줄에도 저자 측의 동정이나 보살핌의 말이 없었다. 기록은 감정이 결과의 건조한 등록으로 대체된 실험 프로토콜을 연상시켰다. 심리학자는 용의자의 주요 관심사가 자신의 행동의 신체적 결과가 아니라 심리적 효과에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어머니의 감정 상태에 대한 그녀의 강박적인 관심은 상황을 지배해야 할 그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기를 만들면서 그녀는 사건의 전개를 관찰했고,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원하는 우월감을 얻었다. 전문가는 저자의 절대적인 무감각을 강조하는 짧고 기계적인 공식으로 구성된 기록 언어의 비인격성을 별도로 언급했다. 기록에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양심의 가책에 대한 암시조차 없었다. 이 모든 것은 개인적인 메모가 아니라 현실이 사건, 반응, 결과의 도식으로 축소되는 실험실 관찰처럼 보였다. 분석 결과에 따라 법의학 심리학자는 클로이의 행동에 대한 명확한 자격을 부여했으며 이는 대리 뮌하우젠 증후군의 임상 양상에 완전히 들어맞았다. 이 장애에서 사람은 의도적으로 의존적인 사람들에게 질병이나 부상을 유발하여 자신에게 관심을 끌고 동정과 감사를 받는다. 그러한 사람들은 감정적 위기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병리학적 의존을 경험하며 동시에 그 저자이자 영웅 구세주로 행동한다. 따라서 용의자의 동기가 수사에 분명해졌다. 클로이를 움직인 것은 공격성이나 질투가 아니라 필요하고 중요해야 할 병리학적 필요성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스스로 발명하고 체계적으로 삶에 구현한 여주인공의 역할에 집착했다. 사건은 그녀에게 인정, 관심 및 감정적 권력이라는 원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얻은 결론은 증거 기반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이제 경찰은 클로이의 행동이 체계적이고 의식적인 성격을 띠었다고 확신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었다. 그녀는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그녀의 각 행동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통해 권력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식적으로 조직된 계획의 일부였다. 수사는 사고나 실수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가 되기를 멈췄다. 형사들은 가까운 사람들의 고통과 절망이 자기 확인의 방법이 된 사람과 마주쳤다. 수사는 이 잔인한 계획이 얼마나 오래 존재했는지, 왜 주변 사람들 중 아무도 더 일찍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용의자가 이 무서운 게임을 계속하면서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었는지 알아내야 했다. 전문가들이 일지에 대한 결론을 제시한 후 클로이 벤슨의 변호사는 기록이 실제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변호인은 발견된 L의 의료 일지가 용의자의 상상력과 개인 치료의 산물일 뿐이며 그녀의 실제 행동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이 말한 버전은 간단하고 첫눈에 그럴듯했다. 클로이의 말에 따르면 릴리는 잠자는 동안 우연히 침대에서 떨어져 근처에 있던 탁자에 부딪혔다. 클로이의 진술은 매우 자연스럽게 보였고 사건 자료에 익숙하지 않은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사에는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이미 있었다. 이 버전의 현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클로이의 말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방에서 바로 수사 실험을 조직했다. 용의자가 가리킨 침대는 낮았고 바닥에서 조금 넘는 반 미터였다. 옆에는 둥근 모서리를 가진 작은 침대 옆 탁자가 있었고 바닥은 모든 타격을 눈에 띄게 부드럽게 하는 두꺼운 카펫으로 덮여 있었다. 전문가 그룹은 사건의 조건을 최대한 정확하게 재현하기 위해 릴리의 체중과 키에 완전히 해당하는 특별한 인형을 준비했다. 수사관들은 인형이 다양한 각도, 신체 위치 및 다양한 힘으로 침대에서 굴러떨어지는 상황의 여러 시뮬레이션을 수행했다. 매번 전문가들은 표면과의 접촉 지점, 손상 정도 및 타격의 힘을 주에 깊게 기록했다. 시나리오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변하지 않았다. 의학적 결론에 설명된 손상은 실험의 가장 가혹한 조건에서도 재현되지 않았다. 법의학 전문가는 왜 가구와의 우연한 충돌에 대한 클로이의 버전이 그러한 부상의 원인이 될 수 없는지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부검 중에 기록된 손상이 낮은 높이에서의 낙상보다 훨씬 더 강하고 직접적이며 지시된 기계적 영향을 증언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바닥이 두꺼운 카펫으로 덮여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단한 가구의 가장자리에 떨어지는 것조차 내부 장기의 파열과 수많은 골절로 물리적으로 이어질 수 없었다. 실험을 완료한 후 수사그룹은 변호인의 버전을 최종적으로 반박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얻었다. 수사 실험의 기록은 사건 자료에 첨부되었고 클로이의 버전의 불가능성을 시각적으로 입증했다. 그녀의 주장은 완전히 신빙성을 잃었고 이제 의식적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다. 이 확인의 결과는 용의자의 진정한 의도를 보여주었다. 클로이는 처음부터 거짓 진술을 하며 의도적으로 수사를 진실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간단한 일상적 버전이 너무 평범해 보여서 아무도 그것을 확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희망했다. 그러나 수사관들의 전문성과 철저함이 이 계획을 파괴했다. 이제 경찰은 최종적으로 확신했다. 용의자는 상황이나 우연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잃지 않았으며 반대로 적극적으로 잘못된 경로로 수사를 인도하여 평범한 사고의 모습 뒤에 자신의 의도적인 행동을 숨기려고 시도했다. 수사는 법원의 단순히 비극의 이야기가 아니라 해를 끼치는 것을 목표로 한 사려 깊고 의도적인 행동에 관한 사건을 제시하기 위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클로이는 스스로 상황을 만들었고 스스로 그 결과를 문서화했으며 스스로 책임을 피하기 위해 속임수를 사용하려고 시도했다. 이제 수사는 법정 앞에서 그녀의 냉혹한 조작의 모든 깊이를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수사가 클로이 벤슨의 전사 분석에 접근했을 때 밝혀진 것은 첫눈에 그녀의 삶이 완벽했다는 것이다. 이웃과 지인들은 그녀를 선의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여성으로 언급했다. 경찰 기록 보관소에는 불만도, 사회복지기관의 호출도, 의심스러운 기록도 없었다. 모든 것이 마치 그들 앞에 자녀를 돌보는 평범한 독신 어머니가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은 클로이의 이전 직장을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데이터에서 2021년에 그녀가 한 수의과 클리닉에서 일했고 내부 의료 절차 위반으로 해고되었음이 밝혀졌다. 문서의 표현은 중립적으로 들렸지만 전 동료들은 더 우려스러운 세부 사항을 말했다.
클로이의 교대 근무 중에 그 전에는 증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가 자주 기록되었다. 이때 클로이가 먼저 도움을 주러 와서 애완동물을 구하고 칭찬을 받았다. 클리닉 직원들은 처음에는 이것을 의도적인 것과 연관시키지 않았다. 클로이는 진취적이고 보살피는 것처럼 보였다. 패턴이 너무 눈에 띄게 될 때까지. 의료 기록에서 일부 데이터가 그녀의 교대 근무 직후에 변경되었고 그녀가 예고 없이 치료실에 들어갔다는 것이 밝혀졌다. 클리닉 경영진은 스캔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 경찰을 부르지 않고 그냥 그녀를 해고하기로 결정했다. 전문가 심리학자들이 이러한 에피소드를 분석했을 때 그들은 패턴을 보았다. 외적으로 클로이는 모범적인 직원이었지만 결과를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녀의 행동에 다른 측면이 나타났다. 유사한 모델이 릴리의 사건에서 반복되었다. 이 초기 사례는 용의자가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자신의 중요성의 도구로 사용했음을 확인했다. 이제 분명했다. 그녀는 항상 구조를 했다. 단지 이전에는 환자들이 말할 수 없었을 뿐이다. 수사는 결론에 도달했다. 현재 사건은 시작이 아니라 사슬의 마지막 지점이었다. 릴리는 결과가 돌이킬 수 없게 된 첫 번째가 되었다. 이제 경찰은 얼마나 많은 유사한 에피소드가 눈에 띄지 않게 남아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공식 보고서 밖에 있었는지 알아내야 했다. 수사는 새로운 방향을 얻었다. 사건은 이제 고립된 비극이 아니라 장기적인 행동의 일부로 간주되었다. 모든 필요한 검사가 완료된 후 1월 10일 저녁에 클로이 벤슨을 최종 신문을 위해 경찰서로 데려왔다. 이번에 수사관들은 그녀의 죄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손에 쥐고 있었고 명확한 답변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방의 분위기는 엄격하고 간결했다. 밝은 빛, 테이블, 몇 개의 의자, 그리고 불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클로이는 들어와서 어떤 걱정의 징후도 없이 앉았으며 강조된 무관심으로 말로우 형사를 바라보았다. 그는 앞에 파일을 열고 즉시 본론으로 들어갔다. 말로우는 일지가 그녀의 손으로 쓰여졌음을 확인한 필적 검사 결과를 제시했다. 클로이는 이 정보를 절제되게 받아들였으며 논쟁하려 하지 않았다. 그런 다음 그는 일지의 기록이 실제 사건 및 응급 서비스에 대한 사라의 호소에 대한 의료 보고서와 일치한다고 자세히 말한 법의학 심리학자의 결론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형사가 날짜와 사실을 연결하면서 일지에서 몇 가지 발췌를 읽었을 때 클로이는 처음으로 약간의 불안을 나타냈다. 약간 긴장하고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이제 대화 시작만큼 자신 있어 보이지 않았다. 말로우는 차분히 디지털 증거로 넘어갔다. 비극의 밤 그녀의 전화에서의 검색 기록. 그는 2가지 질문을 읽었다. 내부 출혈 증상과 사람이 의식을 잃고 얼마나 오래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그런 다음 그는 이러한 검색 후 그녀가 릴리를 병원에 데려가기 전에 90분이 지났다는 것을 그녀에게 상기시켰다. 이 시간 동안 용의자는 아무에게도 전화하지 않았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클로이는 지연을 패닉과 당황으로 설명하며 초기 버전을 다시 주장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말로우는 즉시 침대에서 떨어졌을 때 그러한 심각한 부상의 가능성을 완전히 반박한 수사 실험의 결과를 그녀에게 제시했다. 이 증거는 그녀의 설명에서 모든 논리를 최종적으로 빼앗았다. 방의 긴장이 증가했다. 형사는 클로이에게 수의과 클리닉의 과거 사건에 대해 상기시켰으며 그녀의 행동의 반복적인 성격에 대한 전문가들의 결론을 언급했다. 그는 이전에 유사한 상황이 이미 발생했으며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클로이는 더 이상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다. 그녀의 어조는 날카로워졌고 변호사가 없이는 대화를 계속하기를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그 후 용의자는 협력을 중단하고 침묵했으며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완전한 무관심을 보여주었다. 신문은 추가 설명 없이 끝났다. 1월 11일 이른 아침 클로이 벤슨은 공식적으로 체포되었고 재판 시작을 기다려야 하는 페이앳 카운티 구치소로 이송되었다.
수사 단계가 완료되었다. 이제 경찰은 수집된 모든 증거를 배심원에게 제시해야 했다. 수사관들은 그들 앞에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라 인정과 관심에 대한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삶을 사용한 사람의 의도적인 행동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2014년 10월 페이옙 카운티 법원에서 클로이 벤슨의 사건에 대한 심리가 계속되었다. 배심원들에게 이것은 어려운 과정이었다. 너무 복잡한 심리적 동기와 의학적 결론. 검찰은 긴 설명 없이 누구나 즉시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하고 명확한 사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다. 이날 증언해야 했던 것은 릴리의 어머니인 사라 웰스였다. 그녀는 천천히 증언대에 다가갔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완전히 진지해 보였다. 사라는 법정에 그녀가 클로이를 완전히 신뢰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지난해 12월에 클로이가 릴리의 어깨에 멍이 생긴 것을 간단한 가정사고로 설명했다고 확인했다. 소녀가 거실의 커피 테이블 모서리에 우연히 부딪혔다는 것이다. 검사는 사라에게 이 설명을 다시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성은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클로이가 그렇게 일어난 일을 그녀에게 설명했으며 바로 그러한 버전을 그녀가 기억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세부 사항을 확인하거나 명확히 하는 것조차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의 신뢰가 그만큼 강했다. 검사는 테이블에 다가가 수사 초기에 경찰관들이 사라의 아파트를 검사하는 동안 찍은 사진 중 하나를 꺼냈다. 그는 배심원들을 향해 돌아서서 차분히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사진에는 사라가 말한 바로 그 테이블이 있던 방이 선명하게 보였다. 배심원들은 즉시 중요한 세부 사항을 알아차렸다. 테이블은 둥그렇고 날카로운 모서리가 하나도 없었다. 깊은 침묵이 찾아왔다. 이 간단한 사실은 클로이가 의식적으로 거짓말했다는 것을 반박할 수 없이 증명했다. 그녀는 일과 피로에 빠진 사라가 자신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말한 것의 진실성을 확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검사는 그러한 거짓말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냉정하고 명확한 계산이었다고 강조했다. 이것은 사라가 클로이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하고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었다. 변호인은 왜 릴리 자신이 어머니에게 자신의 부상에 대해 결코 말하지 않았는지 묻으며 주도권을 되찾으려고 시도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검사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린아이들의 행동을 차분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법의학 심리학자를 소환했다. 그는 릴리가 클로이에게 완전히 의존했고 그녀를 신뢰했으며 그녀의 설명을 믿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그러한 상황의 아이가 종종 자신의 부상에 대해 말하는 것을 피하며 자신을 유죄로 여기거나 단순히 자신의 감각을 올바르게 설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심리학자는 또한 왜 갈비뼈 골절과 같은 심각한 부상조차 어머니에게 눈에 띄지 않게 남아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명확히 했다. 그는 어린이들이 항상 통증의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으며 종종 불편함에 대해 일반적인 문구로 말한다고 지적했다. 끊임없이 일하고 클로이의 말을 완전히 확신했던 사라는 딸의 불평을 일반적인 어린이 문제로 인식했다. 심리학자의 증언은 배심원들의 마지막 질문을 제거했다. 분명해졌다. 클로이는 특별히 어머니와 딸의 신뢰를 조작하여 둘 다 문제의 진정한 원인을 볼 수 없는 조건을 만들었다. 사라는 이 순간에 눈을 들지 않고 무겁게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자신의 절대적인 신뢰가 클로이가 상황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피로와 가족에 대한 보살핌이 자신에 대한 무기가 된 다른 사람의 게임의 일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쉬웠는지 이해하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검찰은 배심원들에게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남기며 연설을 마쳤다. 이제 모든 세부 사항이 명확한 논리적 사슬로 조합되었고 사건은 최종적으로 해결에 접근했다. 엄청난 양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여전히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수 없었다. 12월 28일 밤 클로이의 집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배심원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날짜,
일지의 기록, 의료 보고서, 응급 서비스에 대한 전화. 그러나 한 가지 사건, 릴리의 치명적인 부상으로 이어진 하나의 구체적인 행동은 불분명했다. 바로 이것의 변호인이 마지막 연설날에 베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는 일지와 사건이 일치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클로이가 이러한 기록을 썼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동시에 변호사는 어떤 기록도 피고인 자신이 어떤 부상을 입혔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하지 못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정확한 일치가 직관적으로 가능한 문제를 추측하고 미리 기록한 클로이의 불안한 성격의 결과일 뿐일 수 있다고 계속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주요한 것, 즉 부상을 입힌 순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사는 이 주장에 준비되어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하게 감정 없이 이전에 제시된 주요 순간들을 다시 한번 검토했다. 화면에 각 항목이 문서로 확인된 상세한 사건 일정이 나타났다. 그는 11월 25일을 보여주었다. 일지에는 그네에서 떨어진 것에 대한 기록이 있었고 의료 기록에는 바로 그러한 상황에 해당하는 타박상과 혈종이 있었다. 12월 9일 우유 실험에 대한 기록과 릴리의 상태, 급격한 악화에 대한 불평과 함께 911의 전화, 그리고 마침내 12월 18일 신뢰 회복은 사라의 클로이에 대한 감정적 메시지와 일치한다. 검사는 이러한 사실이 한 가지를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일지가 사건이 발생한 후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다. 반대로 기록은 상황이 발생하기 직전이나 직후에 나타났다. 이것은 클로이가 단순히 예견한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각 위기를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런 다음 그는 12월 28일 밤의 주요 사건으로 넘어갔다. 의료 전문가는 릴리의 부상이 상당한 힘의 직접적인 물리적 영향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예를 들어 침대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이 우연히 나타날 수 없었다고 다시 한번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는 또한 부상으로 이어진 구체적인 물체나 정확한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이미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변호인은 부상을 입는 메커니즘의 구체성 부족이 의심을 위한 너무 많은 공간을 남긴다고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이것을 이용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검사는 이미 이 선언에 반박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배심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사건의 밤 클로이는 즉시 도움을 요청하는 대신 내부 출혈 증상에 대한 정보를 찾는 데 90분을 보냈다. 이것은 명백히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그녀의 인식과 그 자체로 범죄인 의도적 무활동을 나타냈다. 검사는 물리적 비밀, 즉 정확히 무엇으로 타격이 가해졌는지가 클로이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그녀의 완고한 침묵과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사건의 중요한 상황을 숨기려는 의식적 욕망에 대해 말한다. 배심원들은 범죄 메커니즘에 반박할 수 없는 세부 사항을 찾아서는 안 된다. 그들은 마지막 90분 동안 릴리 곁에 누가 있었는지, 그리고 누가 의식적으로 의료 도움 요청을 지연시켰는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러한 말 후에 피고인은 다시 눈을 들지 않았다.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일어나는 일에 대한 어떤 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단 한 번의 제스처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전체 변호 라인은 매 시간 점점 덜 설득력 있게 보이는 침묵에만 있었다. 검사는 그날 밤에 한 가지 구체적인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지만 다른 증거의 사슬은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바로 클로이가 일어난 일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진다. 마지막 불확실성은 이미 그녀의 변호가 될 수 없었다. 이제 비밀은 그녀 자신에 대해 작동했다. 배심원들은 이미 일지, 의료 문서 및 날짜 일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지만 한 가지 핵심 순간은 불분명했다. 그날 밤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검사는 12월 28일 밤 클로이의 행동 순서를 상세하게 재구성하며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수사의 재구성에 따르면 12월 27일 저녁 사라는 릴리를 클로이의 집으로 데려갔다. 어머니는 특이한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소녀는 기분이 좋았고 활동적이었으며 기분은 평소와 같았다. 그러나 밤 10일시경 상황이 바뀌었다.
수사관들은 바로 이 기간에 클로이가 릴리에게 그 부상을 입혔다고 믿었다. 법의학자는 손상의 성격이 즉시 나타나지 않을 증상을 유발하기 위한 명확하고 의식적이며 통제된 타격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그러한 손상이 우연히 발생할 수 없었으며 의식적인 행동이었다고 강조했다. 약 23시 30분에 릴리가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고 클로이는 도움을 요청하는 대신 인터넷에서 내부 손상의 징후와 그것들이 치명적이 되는 시간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검사는 배심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것은 패닉 행동이 아니었다. 검색은 상황을 평가하고 의료 도움을 요청할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 분명히 방법론적 순서로 이루어졌다. 90분, 바로 그 시간 동안 클로이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으며 증상이 극적이 될 때를 기다렸다. 검사는 이것을 두려움도 당황도 아닌 올바른 순간의 의도적 기다림이라고 불렀다. 법의학 심리학자의 의견에 따르면 목표는 분명했다. 릴리를 그녀의 상태가 최대한 위험해 보이지만 동시에 여전히 성공적인 구조를 희망할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었다. 클로이는 병원에서 사라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바로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에 릴리를 데려온 여주인공의 역할로 그녀를 볼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것은 단순한 조작이 아니라 관심과 동정을 얻기 위해 고안된 전체 공연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중요한 순간에 강조를 했다. 클로이가 시간을 잘못 계산했다. 그녀가 마침내 릴리를 병원에 데려갔을 때 소녀의 상태는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클로이는 적절한 순간에 나타날 의도였지만 실수를 하여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 검사는 클로이가 비극을 계획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승리를 계획했다. 그러나 그녀의 위험한 게임에서 비극은 불가피해졌다. 그녀의 죄는 바로 그녀가 의식적으로 릴리를 위험에 노출시켰고 가능한 결과를 이해했지만 자신의 시나리오를 위해 그것들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검사가 끝났을 때 법정은 얼어붙었다. 배심원들은 더 이상 세부 사항을 알아낼 필요가 없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리고 누가 그것에 대해 유죄인지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만 남았다. 배심원들이 법정으로 돌아왔을 때 긴장감은 거의 물리적으로 느껴졌다. 수석 배심원이 일어나서 앞을 똑바로 보며 평결을 읽었다. 클로이 벤스는 모든 기소 항목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다. 피고인은 조금의 감정도 표현하지 않고 판결을 들었다. 놀라움도 두려움도 후회도 없었다. 그저 침묵과 일어나는 일을 통과하는 어딘가로의 시선. 그녀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 결과에 대비해 온 것 같았다. 판사는 판결을 간단히 발표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그때까지 큰 어려움을 겪으며 버티고 있던 사라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판결을 듣고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소리 없이 울었다. 직원들 중 몇 명이 조심스럽게 그녀가 법정을 떠나도록 도왔다. 그녀에게 이 판결은 한 가지만을 의미했다. 앞으로 함께 살아가야 할 끔찍한 현실의 확인. 클로이는 차분하고 조용히 법정에서 끌려나갔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고 사라나 배심원들을 보려고 하지 않았으며 마치 모든 것이 이미 오래전에 끝났고 이 순간은 단지 형식일 뿐인 것처럼 그냥 떠났다. 법정에는 무겁고 압도적인 침묵이 지배했다. 모두가 이해했다. 공식 판결은 내려졌지만 이 사건의 무게는 어디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이제 일어난 일의 기억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것만 남았다. 판결이 선고된 후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각각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다. 사라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긴 치료 과정을 거쳤고 더 이상 그 12월로 생각을 돌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도시와 환경을 바꾸었다. 나중에 그녀는 병원 행정부와 보호 서비스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며 모든 일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손상의 우려스러운 징후와 의사에 대한 빈번한 방문이 그들을 경계시켜야 했다고 주장했다. 벤스는 현재 켄터키주 여성 교도소에서 형을 복역하고 있다. 그녀를 감금 상태에서 관찰하는 심리학자들은
그녀의 차분한 행동과 철창 뒤의 생활 조건에 적응하는 능력을 언급한다. 동시에 그녀는 12월 27일 밤의 사건에 관해 완고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다. 변호사와 심리학자를 포함한 어느 누구에게도 그녀는 치명적인 부상이 정확히 어떻게 가해졌는지 말하지 않았다. 사건 자체는 도시의 의료 및 사회기관의 일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실시된 검사 후 미래의 유사한 상황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의심스러운 사례와 증상에 대한 반응 규칙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 범죄의 한 가지 세부 사항은 밝혀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그 손상을 입힌 방법 자체는 비밀로 남아 있었다. 입증된 유죄와 확인된 동기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침묵은 일어난 일의 그림을 완전히 명확히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바로 이 해명되지 않은 상황이 재판이 끝난 후에도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최종 상기가 되었다.